됐다. 자, 이제 챕터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을 보면 서킷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회로 변수죠, 한국말로. 회로의 변수가 뭐가 있을까 할 때 결국은 이 리니어 서킷 선형 회로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전류, 전압, RLC 이 5개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 RLC 이런 RLC를 패시브 엘리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수동 소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들이 그럼 패시브의 반대말이 액티브잖아요. 액티브는 뭐지? 액티브는 능동 소자인데 얘네들은 뭔가 지네들이 전류원으로도 동작하고요. 전압원으로도 동작하고 좀 달라요. 또 비선형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걸 다루는 게 이제 그 반도체 소자 수업 시간에 다이오드, 뭐 BJT, 모스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선형 소자들을 디테일하게 딥다이브해서 배우는 거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회로가 전자회로라고 하는데 정말 엄밀한 말로는 non-linear circuit, 비선형 회로입니다. 근데 이번 클래스는 선형 회로입니다. 선형 회로, 선형 부품 소자를 쓰겠네요. 그 수학에서 y는 fx는 선형입니다. 를 증명하시오 할 때 그 fx 그거죠. 변수 x와 y가 있는데 거기에 상수 a와 b를 곱한 다음에 둘을 더해도 그 ax 플러스 by는 여전히 선형 함수죠. 그래서 뭔가 상수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뭔가 회로의 동작을 이해하는구나. 그게 선형 회로구나. 또는 그런 선형 수학 기술만 가지고도 회로의 특정 지점에 여기 전압이 얼마일까요? 여기는 얼마의 암페어가 흐를까요? 를 추정하고 연산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측정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회로 구성은 뭡니까? 그게 바로 RLC 그리고 전류원, 전압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서킷 베리어블 하면 회로 안에 원하는 물리량을 전류는 보통 I라고 쓸 거고요. 전압은 볼티지라서 V라고 쓸 거고 수학적인 변수로 쓰고 그 값들을 좀 찾아가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의 목표는요. 일단 챕터 1은 이제 전기 회로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SI 유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처음에 가르치는데요.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뭐 킬로미터, 뭐 메가, 기가 이런 거 한 번도 뭐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단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압이 무엇이고 전류가 무엇이고 가끔 뭐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와서 전압이 뭐예요? 전압 그거 뭐 자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엄밀히 전압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할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 노출할 수 있는 개념이 파워 그리고 에너지. 파워와 에너지는 회로에서 어떻게 엄밀히 정의하는지 아마 뭐 전기 사용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뭐 300kW를 썼다더라.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지만 좀 더 엄밀한 단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챕터 1의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패시브 사인 컨벤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게 이제 회로를 하다 보면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전압이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은데 그걸 2볼트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찾아본 건 마이너스 2볼트예요? 뭐 그렇게 부호를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어떻게 좀 다룰 것인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챕터 1이 끝납니다. 자, 봅시다. 먼저 전기 회로의 컨셉이 뭐냐라고 여러분 제가 지정한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왼쪽 위를 보면 뭐 배터리 하나 꽂고 전구를 꼽아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회로입니다. 왼쪽 위에 회로를 보면 여기에 그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죠. 그래서 스위치를 지금 닫아서 폐쇄 회로라고 하죠. 클로즈드 룹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루프를 따라서 전류가 흘러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저 스위치를 여는 순간 또 불은 꺼질 겁니다. 이 정도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불 켜고 끌 때 쓰는 스위치가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똑딱이 스위치입니다.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릴레이라고 합니다. 릴레이. 뭐 엄밀히 미케니컬한 릴레이입니다. 기계적으로 뗐다 붙였다 하면서 회로를 오픈시키거나 또는 쇼트 시키는 또는 쇼트 또는 클로즈드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텍스트북에 있는 문장 가지고 온 거 중요한 것들만 좀 발췌를 해서 강의 자료에 넣은 건데 한번 같이 빠르게 읽어봅시다. 어떤 간단한 회로라는 거는 아마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파워 소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 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차 전지죠. 네, 2차 전지고
그다음에 두 개의 도선이 있습니다. 그게 우측편에 있는 와이어하고 좌측편에 있는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한쪽 편은 그 셀의 배터리죠. 파워 소스의 각 터미널 단자, 터미널이 요 끝입니다. 요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요 플러스 요걸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왜 그 경부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노포동에 있는 터미널에서 끝납니다. 이 터미널의 기본 개념이 뭔가 길쭉한 길이 있는데 길의 끝에 있는 걸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통신에서도 터미널 단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핸드폰이 대표적인 터미널 단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셀의 각각의 터미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의 예, 각각의 도선, 왼편 도선, 오른편 도선의 각각 한쪽 편 엔드, 그렇죠? 오른쪽 도선에 여기 원 엔드 여기가 플러스 단자에도 붙어 있고 왼편 와이어의 원 엔드 한쪽 편이 마이너스 단자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램프, 램프인데 이건 회로에서는요 로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로에서는 파워가 있으면 어딘가에 내가 동작시키고자 하는 부품이 있는데 걔가 파워 입장에서는 부하를 거는 겁니다. 이 부하를 건다라는 게 아마 운동 좋아하는 학생이면 스레드밀 같은 데서 뛰어서 뜀박질 열심히 하잖아요, 헬스장에서. 그때 이제 스레드밀의 속도를 올리면 로드를 막 올려가지고요. 예, 스레드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로드예요. 여러분 학생이 자기 그 스레드밀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뛰고 있으면 얘가 파워고 이 사람이 로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에서는 항상 소스가 있으면 그 소스 파워를 가져다 쓰는 로드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배터리 셀이 파워고 아래쪽에 램프가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램프에 스위치 램프에 그러면 이제 반대편 남은 원 엔드 말고 디아들 엔드 와이어의 디아들 엔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셀에서부터 빠져나오죠. 이렇게 빠져 여기 이렇게 빠져나와서 걔가 로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들이 잘 properly 형성만 되어 있으면 이 회로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그때 그 회로는 closed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폐쇄 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면 이제 램프에 전압차가 생겨서 이제 우리 반도체 소자 수업 시간에 다루겠지만 LED와 같은 발광 다이오드 양단에 전압차를 주면 그 PN 접합의 한가운데 디플리션 영역에서 전자와 홀이 재결합을 하면서 그 잃어버린 에너지, 그러니까 손실한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가면서 다이오드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옵니다. 뭐 그럴 때 잃어버린 에너지의 값이 파장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뭐 블루 다이오드도 생기고 레드 다이오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커런트가 또 흐른대요. From cell along one wire to the lamp니까 램프의 그 하나의 와이어를 따라서 셀에서부터 와이어까지 램프까지요. 하나의 와이어를 따라서 가잖아요.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램프를 따라갈 거고 그다음 반대편 와이어로 돌아가서 back to the cell, 셀까지 돌아갑니다. 요 영어 문장은요. 별건 아니고 요렇게 그냥 한 바퀴 쭉 돌면서 전류가 흐른다는 표현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와이어가 끊기면 어딘가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끊었다라고 하면 이 회로는 오픈됐다라고 표현하고 그냥 일반 구두 용어로 그냥 망가졌다, 브로큰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회로에서는 오픈됐다라는 표현을 더 널리 씁니다. 오픈이냐, closed냐, 이게 형용사니까 close는 여기 동사잖아요. 닫다. close면 가까운이고, 근데 closed라고 해서 닫혀진 그 형용사입니다. 오픈, 클로즈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파워와 로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그 중간 파워와 로드를 잇는 건 컨덕팅하는 와이어들이다.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왼쪽에 있는 이런 간단한 배터리 끼고 램프 하나 낀 이런 회로들을 매번 이렇게 셀을 열심히 예쁘게 그리고 램프도 이렇게 램프답게 그리고 하는 게 번거롭고요. 그리고 그냥 좀 심볼릭하게 상징적으로 좀 회로를 그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한 결과가 이 가운데 있는 이 회로 썰킷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썰킷 이런 썰킷 스키매틱이라고 합니다. 이 스키매틱을 위에 이렇게 그려둔 겁니다. 전압원 배터리 셀이죠.
충전이 가능한 요즘 2차 전지 배터리 셀이고, 그다음 여기 도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고, 그다음 여기 램프는 로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RLC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파워를 소모하고 껐다 켰다 하는 건 저항체입니다. 플러스 R, R이라 쓰고 구불구불하게 해서 전류가 가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구나, 저항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여기 이제 요렇게 가는 요 와이어를요, 뒤에 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이게 브랜치라고 합니다. 나뭇가지라고 하죠. 브랜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브랜치의 요 뭐 특정 점을 여길 잡을 수도 있고 여길 잡아도 다 같은 겁니다. 요런 점 하나를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자주 쓰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노드가 두 개입니다. 노드 1번이 있고 노드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노드 사이에 1번 노드, 2번 노드가 있으면 1번하고 2번 노드 사이에 전압차를 만들어주는 파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회로에서는 V, 이게 서브스크립트로 첨자로 1번 노드, 2번 노드 사이의 전압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V1 빼기 V2로 정의합니다. 이거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V21으로 쓰면 뭡니까? V2에서 V1 전압을 빼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노드 1의 전압을 V1이라 썼고 요 V1을 노드 볼티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챕터 2인가 3인가에 가면 노드 볼티지 어널리시스에서 회로를 해석할 때 노드 전압을 정의 내리고 방정식을 세워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식들도 학습하게 될 겁니다. 노드, 브랜치 이 정도는 일단은 기본 개념으로 좀 잡아서 가봅시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책에 있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냥 복잡한 이렇게 배터리 셀과 램프 하나 있는 이런 간단한 회로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하드디스크 뒷면인 것 같은데요. 복잡한 것도 있다. 이 복잡한 거에 좀 줌인한 게 아마 뒤에 그림에 어디 나올 텐데요. 아마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망가진 거 한번 열어서 뒤를 열어보면 여기 뒤에 초록색 기판이 보일 거고요. 그 기판을 Printed Circuit Board라고 합니다. 그 줄여서 PCB 보드라고 하고요. 이 PCB 보드 위에 수동 소자들을 많이 납땜질을 해서 붙이죠. 예전에는 이런 걸 이제 실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납땜질하는 실습을. 요즘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기계가 너무 잘 붙여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납땜질하는 것도 그 전문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배워서 회사에 들어와서 이걸 수작업을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PC 보드에 이렇게 덕지덕지 시커먼 건 이제 반도체 직접 회로 칩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RLC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통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건 저항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 이런 건 이제 캐패시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챕터 1.1은요 읽어봤는데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Electrical Engineering이라고 불리는 보통 EE라고 표현합니다. 해외에서는 전기전자공학을 그냥 EE, I have majored EE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뭐 전공했냐? 전기전자 전공했습니다. EE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EE의 뭐 개념에 대해서 약간 직업 소개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 공학을 하게 되면 다양한 시스템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뭐 통신도 있고 컴퓨터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엘리베이터를 뭐 오르락내리락하게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도 있고 그 송배전선 한국전력공사에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역에 깔려 있는 전력망이죠. 파워 시스템도 있고 또 뭐 신호 처리 시스템, 뭐 핸드폰 안에 있는 조그마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대표적인 시그널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쪽에 많이 공부를 하죠. CPU 또는 뭐 GPU를 달고 옆에 메모리 반도체를 넣어서 뭔가 연산에 활용하는 시스템이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있으니 교양 삼아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니 뭐하노? 이러면은 저거 합니다 하고 대답하면 다 아네 이렇게. 자, 이제 챕터 1.2로 갑시다. 1.2에서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요. 아까 앞서 예고한 대로 SI 단위 표준계입니다. 이게 국제 표준 단위계인데요. 이게 나오는데 이런 거 왜 씁니까? SI 단위가 왜 씁니까? 하면 이제 공학도들끼리 정량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SI 단위 체계를 씁니다. 뭐 나중에 다음 학기에 미국에 가면 여기 일부
대부분의 학생이겠네요. 미국의 데이비스에 가면 뭐 소고기 사러 가보면 1파운드, 1LB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파운드가 도대체 뭐 그러면 주유소 이렇게 아마 뭐 보게 될 겁니다. 1갤런에 뭐 요즘 비싸가지고요. 6.5달러 뭐이 정도 한대요. 뭐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단위는 한국에서 쓰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유소 가보면 1리터에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갤런은 뭐야? 우리나라 1kg에 얼마씩 하는데 이건 1파운드에 얼마래? 킬로그램하고 파운드는 뭐야? 서로 같은 숫자 1을 쓰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계를 만들었고 그 국제 표준 단위계를 까보면 물리량으로 총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표준 지표로 씁니다. 잘 아는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표준이고 무게, 시간, 전류입니다. 암페어가 표준 단위입니다. 아마 여기 공부를 한 학생들은 쿨롱 퍼 세컨드 반도체 물리 시간에 많이 공부했죠. 1초에 몇 쿨롱에 이 쿨롱이 이제 전자 하나가 가지는 단위 전하량에다가 전자의 개수를 곱하면 총 전하량 대문자 Q라 쓰면 나오잖아요. 걔를 시간 T로 나누면 암페어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사실은 쿨롱이나 세컨드는 표준 단위이고요. 쿨롱은 표준 단위 아니에요. 암페어와 세컨드를 곱하면 얻을 수 있는 물리량이 그 쿨롱입니다.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온도는 섭씨를 쓰지 않고요. 네, 절대 온도 켈빈을 쓰기로 했고 어떤 이건 이제 뭐 화학 쪽이죠. 몰이라는 단위. 그다음 광도 광학 쪽에서 쓰는 건데 빛의 캔델라를 씁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 여기 위에 있는 5개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회로 수업에서는요.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 SI로부터 유도한 단위들은 되게 많습니다. 1초라고 하는 세컨드를 역수를 취하면 헤르츠가 나오는 겁니다. 프리퀀시죠. 주파수. 그다음 뭐 힘은 F는 MA잖아요. 질량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 미터 퍼 세컨을 다시 시간으로 나눈 속도. 집에 앉아서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세요. 다 아는 것들입니다. 중요하게 쓰는 게 이제 볼트 많이 쓸 겁니다. 줄 이것도 많이 쓸 거고 에너지 구하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낼 거고 어떤 소자 R, 저항 R이 소모하고 있는 파워는 얼마입니까? 할 때 이제 이런 파워의 단위는 왓츠가 됩니다. 이런 것도 뒤에 개념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주 쓰는 것만 체크해 보면 옴, 컨덕턴스도 종종 써서요. 단위를 G맨스라고 씁니다. 캐패시터는 캐패시턴스 값은 페럭이라는 단위를 쓰죠. 인덕터도 공부할 테니까 헨리 쓸 거고요. 이 인덕터 안에 자기력선이 얼마나 초당 몇 개가 지나가느냐는 웨버라는 단위를 쓰고 뭐 이런 하나하나의 단위에 대해서요. 전기 자기학 공부를 하면 또 여기 밑에 쪽에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SI 단위를 써서 엔지니어들끼리 같은 숫자 1을 얘기하지만 물리량이 다를 수 있죠. 나는 1파운드, 쟤는 1kg. 정말 물리량이 다릅니다. 숫자는 1이에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국제 표준 단위계를 개발을 해서 7가지 물리량으로 정의했고 그 7가지로부터 우리가 흔히 쓰는 주파수, 전하, 전압, 저항 뭐 이런 거 다 유도를 해서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니까. 근데 처음 들으면 외우세요. 처음에 잘 안 외우시면 20번 써서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의 테이블 1.3에 있는 걸 긁어온 건데요. 그 10의 지수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프리픽스입니다. 접두어죠, 접두어, 프리픽스. 제일 잘 아는 거는 뭐 미터가 있으면 앞에 K 붙이면 킬로미터, 이게 1000미터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키로라고 하는 이런 프리픽스를 한번 정리를 쫙 한 겁니다. 보면 숫자 1을 기준으로 뭐 해볼까요? 뭐 1밀리미터 마이너스 3승이죠. 마이크로미터면 마이너스 6승, 나노미터면 마이너스 9승.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제 배웁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반도체 엔지니어로 성장하게 되면 피코 시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 세개 10의 마이너스 3승씩 쭉쭉 차이 납니다. 피코, 그 다음 그거보다 또 1000분의 1 작은 건 fem토, 그거보다 작은 거는 에토. 약간 잘 안 외워지죠.
안 외우시면 토 나온다고 표현하잖아요. 토로 끝나요. 피코, 펜토, 에토. 토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21승도 토로 끝날 거예요. 저기 써놨습니다. 내가 이거부터 한다고 하시죠. 위에 거부터 그냥 보여줄게요. 네. 마이너스 21승은 제토예요, 토. 마이너스 24승은 욕토예요. 다 토로 끝나요, 보면. 작은 숫자들은.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뭐 많이 일상생활, 전공 공부할 때 꽤 나오니까요. 외워두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이거는 아주 미시 세계로 들어갈 거고 이번에는 거시 세계로 굉장히 큰 단위 체계로 올라오면 센티미터 많이 알죠? 1미터를 기준으로 100cm 이렇게 갔다고 하잖아요. 이 센티는 센티라고 하는 이 접두어 프리픽스는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승도 있는데 그건 데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잘 쓰진 않아요. 데카라는 단어는 회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잘 쓰진 않으니까 한 10배 되는 걸 데카라고 합니다. 데시는 10분의 1, 데카부터는 이제 10배씩 커지는 것이 되죠. 그럼 헥토, 이것도 뭐 잘 안 써요. 헥토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데카, 헥토는 잘 안 쓰고요. 이제 요 10의 3승부터 기억하면 됩니다. 킬로미터 할 때 익숙하니까 킬로, 6승이면 메가, 9승이면 기가, 12승이면 테라. 그 다음 더 큰 거, 15승이면 페타. 이게 SK 하이닉스가 월, 한 달에 생산하는 데이터 양이 한 1.5 페타바이트 정도 됩니다. 이게 반도체 생산 시설에서 뭐 생산 기록물들, 로그 기록들이나 서버나 이런데 구성원들이 쓰는 이메일들 다 합쳐보면 한 1에서 2 페타바이트 정도 월간 데이터 생산을 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하여튼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제조 공정 기술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연구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있습니다. 또 10의 3승배 또 커져보면 페타 다음은 엑사. 이게 다 R로 끝나죠. 얘들은 다 R로 끝나요. 페타, 엑사, 그 다음 제타, 요타. 되게 비슷하죠. 플러스 21승하고 마이너스 21승도 E로 시작하잖아요. 24승도 보면 Y로 시작하고 얘도 Y로 시작해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기도 한데 여러 번 발음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단위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고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공부하면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입니다. 왜 처음 만나는 친구들 이름 안 외워지는데 좀 있으면 이름 당연히 알듯이 세월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는 원래는 그 교양 강의로 듣는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 수업을 들으면요. 단위를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뭐 한 1주에서 2주 정도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은 이 코스웍이 빠져 있어서요. 일부러 안 넣었어요. 반도체 더 가르치려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요 문제는 좀 풀어볼 가치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신호가 있대요. 전기 신호가 있는데 뭐 빛으로도 광 신호일 수도 있고 얘가 움직이고 있대요. 어떤 케이블 안에서요. 속도가 빛 속도의 80% 수준이래요. 엄청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입니다. 케이블의 길이가 얼마입니까?를 물었는데요. 단위를 인치로 표현하되 얼마나 움직이는데 1나노초 동안 몇 인치 갑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1나노초 동안 몇 인치 이걸 답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그거죠. 뭐 예를 들어 3인치 인치는 보통 IN 쓰니까 3인치 per 나노 세컨드 이렇게 답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지? 그 있잖아요. 속도는 그 시간분의 거리 그 개념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1나노초 동안 얼마나 운동했느냐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거리를 물었으니까요. 속도를 알고 시간을 2에서 2를 곱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리는 일단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속도 얘기했잖아요. 빛 속도의 80%.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빛의 속도는 상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정해졌다. 빛의 속도는 안 바꾼다. 30만 킬로미터라고 나는 내 머리에 넣고 있는데요. 30만이니까 10만이면 15승이잖아요. 킬로미터. 난 이렇게 내 머리에 들어있는데 미터로 바꾸면 킬로는 상승이니까 3 곱하기 10은 8승 미터. 미터 퍼 세컨. 이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있죠. 요거의 80%니까 0.8을 곱하면 2.4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섹터 1초입니다. 그리고 단위 변화를 할 때요. 항상 아래쪽에 분모의 1초당 2.4 10의 8승 미터 한다 하면 돼요. 질문은 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아까 시간이 1 나노초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1 나노초 이렇게 곱하지 말고요. 이러면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안 곱하고요. 연습을 할 때 1 나노초를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9승 초를 쓰면 되죠. 이렇게 쓰라는 건데 얘는 나는 이렇게 쓰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써놨어요. 곱하기 하려고. 1초, 그다음에 이거 10의 9승 나노초니까요. 지우고 다시 보여줄게요. 얘가 하려고 하는 거는 네, 이거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앞에 10의 9승이 있으니까 이게 둘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1이에요. 1. 세 번째도 보세요. H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요거는 10의 플러스 2승이니까 그냥 이 곱하면 없어져서 1이에요. 얘도 보면 1인치는요 2.54cm랑 같거든요. 그래서 1인치를 2.54로 바꾼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지금 이 해설지에서 하려고 하는 작업은요. 빛의 속도의 80%라는 거가 초당 미터로 표시되어 있는데 얘를 1 나노초당 몇 인치냐로 변환하는 단위 변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변환을 할 때, 그래, 이제 나노초로 가야지. 그러면 요렇게 합니다. 초에 몇 나노초냐. 근데 절대 여기가 20 나오도록 요 앞에 숫자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미터도 바꿔야 되니까, 인치로 가기 위해서 센치를 거쳐서 미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미터에 100cm. 이 전체 값은 1이에요. 단위만 명시적으로 드러나고요. 여기도 똑같은, 이거 그냥 1이에요. 1인치는 2.54.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자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됐다. 이제 초 날리고, 미터 날리고, 센치 날리고, 여기 인치는 살려야 되고, 네, 나노초 살립니다. 그럼 앞에 숫자들 보이죠? 여기 앞에 이 숫자, 10의 무슨 2.54. 분자 분모에 배치되어 있죠. 그 숫자들만 앞으로 쫙 뽑아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단위는 살려놓은 거 인치하고 나노초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복잡한 2.4 10의 8승 100 나누기 10의 9승 2.54 계산기 놓고 계산하면 1분의 9.45가 나옵니다. 그래서 1 나노초당 9.45인치를 운동하는 겁니다. 정답을 찾았네요. 질문이 1 나노초에 몇 인치 가냐고 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돼요? 마이크 끄세요. 새로 들어와서 들린 거구나. 마이크 끄세요. 어느 학생이 지금 마이크 켜놨는데 끄세요. 카울링 돼서 녹음이 잘 안 돼서. 네.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단위 변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 분자 분모에 동일한 이 값들을 배치를 해서 내가 원래 거에서 원하는 단위로 바꿔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풀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뭐 어떤 학생이 그냥 암산해서 하면 되죠. 뭘 저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인데 나중에 단위 변환을 좀 많이 해야 될 때 이런 방식을 택하면 체계적으로 흩비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저는. 자, 이제 챕터 1.0으로 봅시다. 별로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챕터 1은 어렵지 않아서 오늘 딱 끝낼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없습니다. 서킷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저자가 브로드하게 회로 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누가 묻거든 이 그림 하나로 나는 설명하겠다 하고 써둔 겁니다. 아래쪽을 보면 어떤 고객사의 수요가 있겠죠. 야, 이 세상에 이런 제품이 좀 있으면 좋겠어. 이런 제품 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내가 전압을 얼마를 주면 전류가 얼마가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설계, 디자인의 세부사항, 스펙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들고 그럼 너네가 말하는 기능을 갖춘 걸 어떻게 만들지? 개념 설계를 합니다. 대충 요런 모양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얼마를 해서 뭐 물질은 무엇을 쓰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물리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요구사항을 받들어서 컨셉을 도출하고 그 컨셉을 맞추는 회로 블락을 드디어 설계를 합니다. 이때 이 회로가 정말로 이 수요에 맞게 잘 동작하는지를 검증하고 설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가 회로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회로를 만들죠. 이렇게 서킷 어널리시스가 들어갑니다. 이런 다음에요. 그럼 그 모델에 기반해서 실제 만듭니다. 반도체 공장에 들고 가서 웨이퍼 위에다가 반도체 칩 서킷을 찍습니다. 찍어서 한 번에 디자인 요구사항을 맞추면, 충족시키면 뭐 제품으로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빠꾸 해가지고요. 회로 해석 다시 하고 모델도 다시 만들고 또 실험실의 결과도 다시 덧붙여서 프로토타입을 또 수정하고 이 일을 계속 뺑뺑 돌립니다. 이런 게 회로를 해석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 한번 쭉 교양 삼아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4로 갑시다. 1.4절에서 얘기하는 건요. 그래도 회로 수업이니까요.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뭡니까에 대해서 한번 저자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전압이라는 건요. 전압, 한국말로 전압고요. 영어로 볼티지라고 표현하죠. 전압, 가만히 앉아서 전압 두 글자를 뚫어져라 째려보면요. 드는 생각이 이 전이 그래도 전기할 때 전일 것 같죠. 압은 뭔가 압력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전기적인 압력 아닙니까? 그 느낌입니다. 뒤에 그림을 좀 더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전압이라는 건요. 세상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중성자도 있습니다. 중성자는 우리 전기전자공학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압을 가해서 힘을 줘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중성자, 뉴트럴한 놈들은요. 뭐 양단에 전압차를 줘도 얘는 전압이 있어요? 난 안 느껴지는데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논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두 개의 입자가 있는데 잘 알듯이 둘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서로 꼭 손에 손을 잡고 붙어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보통 이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섞여 있어 가지고요. 외부에서 크게 쳐다보면 이거 안에 그냥 뉴트럴이네. 중성이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려면 가만히 있는 애들을 야, 좀 떨어져 하면 떨어지겠어요? 뭔가 회초리도 들고 목소리도 높이고 저리 가 하고 뭔가 그 다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결국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세퍼레이션 시킬 겁니다. 근데 일을 더 하면은 분리가 더 많이 되겠죠. 더 분리되겠죠. 보면 이렇게 거리가 더 멀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쓰여지는 에너지, 이게 전압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내가 전화 하나하나마다 얼마의 에너지를 줬을까? 그 에너지가 사실은 전압인데요. 이게 느낌적으로 이 그림 도식화된 그림을 보면 느낌이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둘이 서로 껴안고 싶어서 계속 힘이 생길 거예요. 이런 압력인데 전하를 띤 두 입자가 서로 압력을 가해서 붙으려고 하니까 전기적인 압력이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머리에 습관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압이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앞에 형용사로 포텐셜이란 단어를 붙인 건요. 이게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양쪽에 1볼트 차이 납니다라는 거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1볼트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재화 몸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볼트 에너지를 다 닦아 쓰고 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철썩 달라붙어서 둘 사이에는 전압차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1볼트라고 하는 전압차가 존재하면 걔는 요 시스템 안에는 내재화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재화되어 있는 잠재적인 포텐셜한 에너지 값이 1볼트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단위를 명확히 합시다. 볼티지는 에너지인데 그냥 에너지가 아니에요. 총 에너지가 아니에요. 유닛 차지 당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통 W라고 쓰는데요. 에너지를 단위 전하량 Q로 나누어서 표현한 물리량입니다.
볼트는 아까 SI 단위계에서 봤겠지만 볼트는 기본 단위계가 아닙니다. 네, 에너지를 전하로 나누어서 유도한 디라이브드 된 유닛이고요. 이제 워낙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라서 그냥 볼트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도 회로 수업을 처음 하니까 답이 뭡니까? 하면 단위 전하당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그래서 줄 퍼 쿨롱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줄하고 쿨롱이 저게 표준 단위계 기본 단위계였나? 여기 쳐다보면 줄 없네요. 없죠. M 킬로그램, 초, 암페어, 켈빈. 쿨롱도 없네요. 없어요. 유도된 걸 가지고 또 유도한 게 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라이브드 유닛 보면 아까 전에 볼트 봤잖아요. 줄 퍼 쿨롱 이해될 겁니다. 단위 전하당 에너지.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더 와서 단위 전하당 에너지 그게 뭐요? 네,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원래는 붙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떼고 싶은 거예요. 이때 요 단위 전화 하나 얘한테 뭔가 외부의 워크 일이 들어갔잖아요. 그 일 양이 얼마라고요? 1줄을 1쿨롱에다가 준 거예요. 요거를 사람들이 1볼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우세요. Voltage is the potential energy per unit charge. 집에 가서 한 200번 외치세요. Voltage is the potential energy per unit charge. 그럼 당연히 이 말로부터 간단한 수학식인 전압 V는 에너지 W를 단위 전하량에 대해서 Q로 쓰니까 나눠주면 얻어지겠구나. 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요. 책에 있는 몇 가지 얘기만 더 언급해 봅시다. 파지티브 차지, 네거티브 차지가 분리가 될 때마다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떨어뜨리면 에너지는 항상 사용됩니다. 이게 expand가 이게 명사가 expenditure 해가지고 지출 금액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 단어인데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Energy is used.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띈 놈을 분리시키고 싶으면 무조건 에너지 써야 돼요. 그다음 전압은 단위 전하량당 에너지라고 하고 이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데에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잘 붙어 있는데 여기 전압차 없어요. 여기 포텐셜 V는 0이에요. 전압 V는 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떼내는 과정에서 이 차이의 전압 V가 생깁니다. 이 전압 V는 외부에서 내가 에너지를 줘서 여기 안에다가 담아 놓은 겁니다. 내재화 시킨 겁니다. 그 안에 준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배터리 충전한다는 뜻이 외부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오는 파워를 내 핸드폰 배터리에다가 잡아 넣어주고 이제 플러그 전원 케이블 빼면 배터리 안에 있는 에너지 충전된 에너지를 쓰면서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 뭐 너무나 다들 알고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걸 이렇게 말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막 집에 가서 친구들이나 엄마 아버지에게 전압이 뭔지 오늘 드디어 깨우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흔히 쓰는 용어지만 전압은 단위 전하량당 포텐셜 에너지구나. 단위 체크할게요. 전압은 볼트, 에너지는 줄, 전하량은 쿨롱 뭐 이런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은 요거는 반도체 물리 시간에 외우라고 했습니다. 1.6 곱하기 10-19승 쿨롱입니다. 다한 것 같아요. 전압 끝. 전압 끝. 여기 앞에 있는 것 좀 짚어봅시다. 일렉트릭 차지는 도대체 뭐냐? 전기적인 현상을 기술할 때 기본이 되는 도구가 됩니다. 뭐 전류가 흐릅니다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전류의 주인공이 뭐예요? 전자예요. 전자는 뭐야? 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입니다. 뭐 이러면서 항상 이 전기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때 항상 차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지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냐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전자에서부터 유래됐습니다. 이런 전하는 크게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얘를 이제 바이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극이 두 개죠. 그래서 양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양극. 플러스의 양이 아니라 두 개, 양쪽 할 때 양. 그다음에 재미나게도 이런 전하량은 연속의 값이 아닙니다. 무조건 디스크리트, 양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띄는 전하량이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은 못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수배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인테그랄 멀티플, 정수배, 곱셈, 일렉트로닉 차지 1.6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인테그랄 멀티플로만 표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닛 차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을 유닛 차지라고 하고 1.6 10도 19승이고 이걸 거꾸로 1플롱은 거꾸로 전자가 6.25입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 6.25 전쟁 날 네, 10억 개 6.25 10억 아니 억이다 억 10의 8승 저 그래서 6.25 억 6.25 전쟁 나면 억 하고 놀래잖아요. 6.25 억 하면 1플롱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요거는 뭐 이미 설명했죠. 전자 하나가 있는데 몇 개 가지냐에 따라 총 전하량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 정기적인 어떤 효과들은 다 어디서부터 기인된다고요? 네, 전하를 분리하는 거죠. 그죠? 전압이죠, 전압. 이 시뻘건 글자 이게 볼티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엔드 있죠. 이제 설명할 건데 전하를 띈 입자들이 모션 움직이고 있는 전하들이 있어 그것도 어떤 전기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전압 V와 전류 I에 의해서 일렉트리컬 현상들을 구현해낼 겁니다. 거꾸로 일렉트리컬 현상은 전압과 전류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뭔지 지금 설명하는데 전압은 좀 설명을 했고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전하를 띤 입자를 분리하는 거가 전압을 만드는 거다.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를 분리, 세퍼레이션 시키면 그 둘 사이에는 볼티지, 전압차가 존재합니다. 볼티지는 엄밀히 전압차라고 해야 되는데 차는 보통 괄호 쳐서 표현을 안 합니다. 앞으로 전압 하면 전압차다라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류로 갑시다. 전류는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electric fluid라고 합니다. 이 유체죠, 유체. 물 같은 거라고 표현하는데요. 뒤에 슬라이드로 가서 전류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전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 나옵니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인데요. 흐름 자체가 전류는 아닙니다. 레이트의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레이트는 초당 몇 개가 가느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레이트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요 미분이 머리에 떠오르면 됩니다. 이 시간 t, 단위 시간당 1초당 뭐가 변해요? 이게 레이트의 개념인데 이 오브 뒤에 뭐가 변하는지 나옵니다. 전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하량 Q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느냐 dQ, dt가 바로 커런트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스몰 q를 이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전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을 단위 전하량 스몰 q라고도 쓰는데 여기서 의미는 이제 쿨롱이라는 단위로 표현한 총 전하량을 얘는 편의상 스몰 q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도식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 책에 없는 그림인데요. 구글에서 찾아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 둘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건 이 양단 사이에 전압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누군가가 포텐셜 에너지를 가해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이 일렉트리컬 시스템 안에 내재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게 V. 얘는 이제 단위 전하량, 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에 몇 주를 썼는지가 이 지표 볼티지로 표현이 됐겠지만요. 자, 이렇게 전압이 존재하면 그 말한 대로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향해 서로 땡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전하를 띤 녀석이 플러스를 향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때 일렉트론의 플로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에서 플러스 전압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예전에는 전자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지고요. 전류를 측정해 보니까 플러스 전압에서 마이너스로 뭔가 흐르는 걸 봐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게 전류구나 했는데 이제 먼 훗날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음의 전하를 띤 입자 전자가 진짜였구나 해서 이게 이제 방향이 항상 반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 역사상 생긴 뭐 오류인데 그냥 뭐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쓰고 있습니다. 뭐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이것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좌측 통행으로 배웠는데 어느 순간 우측 통행이라서 나 같은 나이대에서 10대 초반의 사람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걷습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요. 이것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전자의 흐름, 전류의 흐름은 반대다. 반도체 물리 시간에도 몇 번 강조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다라고 하고 책에 있는 문장 읽어보면 어떤 정기적인 현상들, 특히 전하가 움직여서 생기는 현상들은 뭐에 주로 의존하냐면 전하를 띤 입자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느냐에 의해서 이 정기적인 이펙트 현상들이 뭐 높다, 낮다, 강하다,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차지 플로우의 레이트를 사람들이
electric current. 근데 앞에 electric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요. 그냥 전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 I는 dqd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I가 바로 SI 표준 단위계의 7개 중에 하나로 나오는 바로 그 암페어입니다. 전류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수업 종료까지 10분 정도 남아서 쉬지 않고 1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SF 사인 컨벤션 다 해야 돼요.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전압과 전류를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파워 가봅시다. 전력에 대해서는 단어 자체 파워나 이런 거는 익숙할 텐데요. 회로에서 얘기하는 파워의 엄밀한 정의를 봅시다. 파워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에너지 흐름이 1초에 얼마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레이트의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1초당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워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이 와트는 에너지를 1초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하단 왼쪽에 보면 파워 P라고 쓰고 에너지 W라 쓴다 했죠. 이걸 타임으로 나누어서 P는 dW dt로 정의됩니다. 여기 나온 대로 1와트는 어떤 값과 등가의 값을 가지냐면 1줄 per second입니다. 그래서 파워는 dW dt인데요. 얘를 유도를 할게요. 좀 전에 공부한 대로 요 체인 룰이죠. 체인 룰. 이분에서 얘기하는 동일한 변수를 써서 이 두 개 약분하면 요것만 남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dWdt를 두 개의 항으로 바꿨더니 조금 전에 학습한 전압과 전류가 눈에 떡 하고 보일 겁니다. 단위 전하량당 몇 줄 줬느냐 그 전압이라고 배웠고요. 1초당 몇 쿨롱이 바뀌느냐가 전류 암페어라고 배웠죠. 그래서 사실은 파워라는 개념은 1초당 몇 줄을 썼느냐의 물리량이지만 좀 뜯어서 생각해 보면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많이 쓸 겁니다. P는 VI. 머리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내가 다음 회로에서 저항 1번의 파워를 계산하시오. 저항 1번의 양단의 전압차를 계산하고 저항 1을 통과하는 전류를 계산해서 둘을 곱하기 하면 파워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파워는 에너지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파워와 에너지는 다릅니다. 다른 게 여기 있잖아요. 파워는 뭐라고요? 1초에 쓰는 에너지를 파워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줄이라는 단위로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파워는 초당 소모하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하고 에너지는 그냥 단어가 주는 느낌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의미적으로 파워는 1초당 레이트의 개념이 꼭 있다라는 거 까먹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파워는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E는 VI. 자, 그래서 에너지 이건 도대체 뭡니까? 네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을 밤 12시에 침대에 들어 잠을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면 7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뭐 설정한 그 시간 동안 파워를 뭐 하는 겁니다. 파워의 개념이 초당 얼마의 에너지를 쓰느냐잖아요. 근데 얘에다가 내가 원하는 총 시간을 곱해서 에너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시간에 대해서 파워를 다 더하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적분을 들고 들어오면 됩니다. W는 인테그레이션 dt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PDT는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니까 얘를 이렇게 날리고 해도 되겠지만 요 가운데 있는 파워는 또 V와 I의 곱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적분식을 써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상단과 하단이 존재합니다. 이걸 가지고 적분을 해서 풀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시간에 따라 V와 I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면 V가 일정하고 DT 전압이고 전류도 DC 전류면 상수니까 적분기와 앞으로 T가 나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에너지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정리 이제 여태까지 배운 겁니다. 파워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레이트의 개념이고 얘를 이제 수학 시간 이제 공부하겠지만 변수 분리 가지고 미분 방정식 풀 때 뭐 자주 하고 근데 얘를 그냥 하나의 항으로 보고요. 얘를 옆으로 당겨 가지고 이렇게 쓰고 양쪽에다가 인테그레이션을 씌워서 총 에너지는 뭐 파워를 적분한 거다. 이렇게 유도해도 되고 거꾸로 파워는 요건데 얘를 체인 룰을 써서 이렇게 해서 V와 I의 곱이다. 앞에서 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예제 문제입니다. 어, 이 그림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책에 있는 그림이고요. 블랙박스인데 이 안이 이제 회로 블락입니다. 서킷이 있고요. 여러 가지 성분으로 뭐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뭔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새까만 박스로 표시했고요. 내가 아, 아, 배터리가 다 됐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노드 두 개가 있어요. 노드 두 개. 그걸 1번, 2번이 나중에 회로 실습하러 가면 그 조교가 설명해 주겠지만 빵판이라고요. 점이 빠바바바바바 뚫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점과 점 사이에 바닥면에 눈에는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도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점과 점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빵판 설계하는 회사에서 다 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막 예쁘게 꼽아가지고 막 회로를 만든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요 1번 노드하고 요 밑에 있는 2번 노드 사이에 1번과 2번 노드 사이에 전압차를 계산하고 싶어요 하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훔친 두 개가 뾰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선이 이렇게 뒹글뒹글 끌어다가 여기 갖다 대고 얘도 끌어다가 여기 딱 갖다 대서 여기 화면에 0.5V입니다 하고 뜰 거예요. 그러면 1번 노드와 2번 노드 사이에 전압은 0.5V구나 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안에 무슨 노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노드 1번, 노드 2번이라고 하고 전압과 그다음 1에서 2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들어간 만큼 나오겠죠. i가 들어가면 여기 i로 나올 겁니다. 요걸 한번 계산을 뭐 해보자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타임 t가 0일 때,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0초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일단 여기 전류 안 흘렀어요. 이제 내가 뭔가 작업을 했더니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여기 A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단위입니다. 자, 이때 문제가 어퍼 터미널 1번 터미널에 있는 데서 엘리먼트에 들어가고 있는 총 전하량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겁니다. Q를 물은 거죠. 그래서 태그는 이케이션 1점인데 걔가 이거예요. I는 DQ, DT. 일단 이걸 전류라는 거는 변화가 1초에 얼마나 변하느냐 타임 레이시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전류를 i라고 받았죠. 여기 값이 구체적으로 i 값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수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뭘 물었냐면 총 전하를 구하세요라는 거. 이걸 하려면 내가 아는 건 전류인데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건 Q니까 Q를 계산하려고 쳐다보니 i는 dq, dt인데 여기서 Q를 물었으니 뭐 dt를 이쪽으로 당기고 양쪽을 적분을 해서 토탈 Q를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 이걸 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 위에 있는 t하고 헷갈리니까 x로 바꾼 겁니다. 안 헷갈리게 하려고요. 자, 그럼 커런트에 대한 익스프레션 i 위에 문제에서 줬잖아요. 20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000t. 저걸 잡아놓으면 되죠. 그래서 20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5000t인데 t 대신 x로 x 바꿨습니다. 그 내가 토탈을 물었으니까요. 측정을 0초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물었으니까 뭐 측정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봐. 해서 무한대입니다.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수학입니다. 20은 상수니까 끄집어내고 엑스포넨셜 이거 알잖아요. 엑스포넨셜에 ax, dx가 있으면 원래 a가 있어야 된다 없으니까 a분의 1 나오고 엑스포넨 이렇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천 끄집어내놓고 자기 자신에다가 이제 위에 값, 바닥 값에서 요거 하나 넣고 요거 하나 넣어서 둘이 빼면 되죠. 빼는 거 보이죠? 무한되면 이 마이너스가 어디로 갔어? 이 마이너스 잠깐만. 책이 잘못됐든 내가 잘못됐든 둘 중 한 명이 잘못입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얘가 0으로 가지. 야, 여기 있네 0. 네. 지수함수의 영승은 1.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하면 5천분의 20이니까 뒤집으면 0.004인데 오늘 배웠던 프리픽스 단위를 잘 이용해서 뭐 4천 마이크로쿨롬 해도 되고 4 밀리쿨롬 이래도 되고 뭐 뭐든 다 답입니다.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입니다. 토탈 변화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적분하는 문제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1.5절에 들어가 보면 이 저자가요, 아이디어란 이러면서 기본이 되는 회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회로 소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녀석입니다. 어, 전류, 전압, 그다음에 패시브 서킷 엘리먼트인 RLC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직이라는 개념은요, R보다 더 작은 어떤 물리량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거보다 더 하단부로 쪼갤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뭐 그다음 이 터미널 개념 한 번 더 강조합시다. 저항이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쓸 때 요 H단의 여기를 터미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저항 두 개를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하면 여기 있는 요런 녀석들이 다 같은 라인에 묶이죠. 이때 뭐 특정점 하나 얘를 이제 노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런 와이어를 브랜치다라고도 합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아이디어란 베이직 서킷 엘리먼트 이 정도 얘기하고요. 패시브 사인 컨벤션부터는 네,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진도 나가고 챕터 2로 곧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개념 잡는 수업이었다 생각하고요. 별거 없네 하고 넘기지 말고 집에 가서 꼭 그 챕터 1.1부터 패시브 사인 컨벤션까지 챕터 1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으면 저자가 생각하는 볼티지는 뭐고 커런트는 뭐고 나름 쉬운 영어 단어로 개념을 잘 설명했으니까 꼭 교양 삼아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네.